사단법인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이 시각장애인 신철원 씨에게 각막 이식 수술을 지원해 생명의 빛을 선물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도움으로 이루어진 이번 수술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순절 기간에 진행돼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지난 18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압도적 지지율로 4선에 성공하면서 2024년까지 러시아를 통치하게 됐습니다. 선교 사역자들은 장기 집권 체제를 시작하게 된 푸틴 대통령의 종교 정책에 변화가 있을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중 팀 추월 경기로 왕따 논란을 일으켰던 김보름 선수가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가대표팀 내의 구조적인 개선은 물론 악성 댓글로 빚어진 여론 재판도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다시 폭력을 행사하는 용역을 동원해 만신창이가 된 총신대 사태를 보며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급기야 일반 언론도 총신대 사태를 보도하기 시작했고 교육부도 실태 조사에 나섰는데요. 사순절에 일어난 총신대 용역 사태,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곱씹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어디에 있는지, 교실에서 가르치고 배웠던 예수님의 교훈은 다 어디서 찾아와야 할지 총신대 사태를 보며 현재 한국교회의 현 주소를 뼈아프게 인식하게 됩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앞을 보지 못하거나 실명 위기에 처한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각막 이식 수술을 도와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신철원 씨는 사단법인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을 통해 각막 이식 수술비를 지원받아 시력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래전부터 수포성 각막병증과 녹내장 등으로 시각장애를 앓아온 신철원 씨. 앞을 못 보는 장애로 인해 가족의 생계를 꾸리기도 힘든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병원 의료진을 통해 사단법인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의 지원으로 검진과 수술 비용을 받은 신 씨는 오른쪽 시신경은 이미 잃은 상태지만 다행히 왼쪽 눈은 각막 이식을 받으면 시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성공적인 수술로 새 각막을 받아 살게 된 신 씨는 앞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목사님과 의사 선생님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며 회복 후 가족들을 데리고 동네에 있는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와주셔서 진짜 고맙습니다. 조동지 목사 비롯하여 저희같이 챙겨주신 김태현 교수님한테도 진짜 감사 말씀 드리고요. 네, 이제 이번 기회를 삼아서 이제 애를 데리고 동네 교회에도 이제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이번에 각막 수익과 수술비로 총 800만 원을 지원해 신철원 씨를 도운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은 200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각막 기증 운동과 수술비 지원 등의 사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기 기증 등록 기관이기도 한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의 조정진 상임이사는 장기 기증 운동을 전 국민적 운동으로 전개하고 교회들이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며 이번에 신 씨를 도운 것에 대해 국내에서 기증을 쉽게 받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신속하게 각막을 수입해 수술을 진행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사례라고 말합니다. 각막이 구해질 때까지 누군가가 돌아가시면서 기증이 이루어져야지만 각막 이식을 받는데 그냥 기다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수술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미국 사람이 기증한 각막이 한국으로 수입돼서 수입된 각막으로 이식을 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각막 이식 수술을 받게 된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 장기 기증 문화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대한민국. 전국에서 2,800여 명의 환자가 각막 이식 수술을 기다리고 있지만 매년 이식을 받는 사람은 600명 선에 그칩니다.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은 더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빛을 볼 수 있도록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와 후원을 이어가 주길 요청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열방이 함께 기도하는 2018 다니엘 기도회 협력교회 협약식이 개최됐습니다. 협약식에서는 참석자들이 비전을 함께 공유하며 한국교회 연합과 부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김보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연합과 부흥, 목회자들의 회복을 위해 매년 11월
기도에 불을 붙이는 다니엘 기도회. 오른교회는 기도의 불씨가 21일 후에도 계속 이어지도록 기도회에 함께 참석하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19일부터 이틀 동안 오륜 비전 빌리지에서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1만여 교회가 함께하는 다니엘 기도회의 협약식에 참석한 목회자들은 다니엘 기도회는 기도의 부흥을 이끌었다며 기도회에 참석한 성도들이 기도의 맛을 알게 됐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이제 성도들이 다니엘 기도회가 사실 뭔지 모르고 참가를 했었는데, 그런데 온 성도가 기도가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한 좋은 계기였고요. 이렇게 좀 회복되는 걸 경험한 우리 성도들은 1년을 이렇게 기다리는 재미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소망하는 마음으로 또 협력교회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는 협약식을 통해 협력교회와의 비전 공유와 목회자들의 영적 회복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다니엘 기도회는 우리 오륜교회만의 기도회가 아니라 열방과 함께하는 기도회이다 보니까 이제 같이 협력하는 교회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협력하는 교회들이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또 협력 교회들 안에 먼저 부흥의 불길이 타올라야만이 이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점점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협약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매년 참여교회가 늘고 있어 어느덧 1만여 교회가 함께 기도하게 된 다니엘 기도회. 오는 11월에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한국교회의 하나됨과 지역 복음화를 위한 뜨거운 기도가 세계 열방에 울려 퍼질 전망입니다. C채널 뉴스 김보림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사단법인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이 제1회 사순절 생명나눔 포럼을 개최하고 장기기증 활성화와 생명나눔의 의미에 대해 강연과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발제자들은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장기 이식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기증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극심하다며 국내 장기 기증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증자 예우 제도를 강화하고 관련 기관의 유기적 협력과 공조, 유족 관리 제도 도입 등 정부 차원의 홍보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참석자들은 장기 기증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중한 일임을 깨닫고 사회가 아직 잘 나서지 않는 불편하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된 마음으로 이 사역에 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지난 18일에 있었던 러시아 선거에서 푸틴이 재선에 성공함으로써 러시아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집권 체제를 유지하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관련 소식 러시아 안순철 선교사님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선교사님, 푸틴 대통령이 사선에 성공했어요. 선거 결과 좀 정리해 볼까요? 푸틴이 6년 임기의 러시아 제7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고 러시아 타스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8명의 후보가 함께 경선한 이번 대선에서 푸틴은 약 76.7%의 지지를 얻어 2위 공산당 후보의 11.8% 득표율을 멀찌감치 따돌리고 사선에 성공했습니다. 스탈린 이후 러시아의 최장기 최고 지도자로 자리매김한 그의 재선 결과는 강한 러시아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를 반영한 푸틴 대외 정책의 결실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주요 외신들의 시각입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 푸틴 대통령은 80%에 육박하는 지지율로 집권에 성공했는데요. 푸틴의 장기 집권,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의 장기 집권이 현실화되면서 짜르 푸틴 황제의 독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의 실종, 언론 자유에 대한 탄압, 과도한 민족주의에 기초한 권위주의적 통치 방식에 대한 이와 같은 비판은 대내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들입니다. 또한 대외적으로 서방 세계와의 강대강 대결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푸틴의 대통령 선거표 위대한 러시아, 위대한 대통령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서방과의 대결 구도가 더 첨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국제 지역 분쟁의 현장에서 러시아는 자국의 이익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적인 결정을 할 것이며, 이는 미국 등 서방과의 무력 충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러시아도 개신교에 대해서 전반적인 압박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푸틴의 장기 집권이 선교 사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다민족 다종교로 이루어진 러시아는 민족과 종교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가장 첨예한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2016년의 개정 종교법은 IS를 통해 러시아 사회에 침투할 수 있는 이슬람 과격주의에 대한 방어적 차원의 조치였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종교도 새로운 법 조항에 따라 자신의 종교 행위의 위법 여부를 잘 판단하고 주의해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러시아 개신교 또한 지난 2년 동안 통과된 종교법을 면밀히 연구하고 지역교회가 법 조항의 테두리 안에서 종교활동, 전도활동을 해왔습니다. 새로운 임기의 푸틴 정부도 합법적인 종교활동에 대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강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지역교회는 합법적인 종교기관으로 등록하여 허락된 종교 건물에서 종교행위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전도활동은 특별히 법적으로 등록된 교회의 허락서를 소지하고 법적인 조항에 따르는 것이 요청됩니다. 선교사들에게 또한 합법적인 지위와 선교적 활동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새로운 푸틴 대통령의 임기가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이 되고 교회들이 법적인 등록의 기초 위에서 활발한 전도 활동을 통해 영적인 새로운 부흥을 러시아 사회에 가져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선교 활동도 지혜로운 전략을 갖고 임해야겠고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현지법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준비가 있어야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팀 추월 경기에서 팀워크 논란으로 비난을 받았던 김보름 선수가 신경정신과 입원 치료를 받는 등 파장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보름 선수는 올림픽 이후 각종 악플과 비난 여론으로 극도의 불안에 시달렸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도를 넘은 여론몰이식 악성 댓글 논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평창 올림픽 이후 후유증이 아직도 여전한 것 같은데요. 특별히 팀 추월 경기에서 김보름 선수의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정신과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 중이라는 소식이 들렸는데요. 네, 그 김보름 선수가 이제 동계올림픽 그 팀 추월 경기에서 결국 그 노선영 선수를 좀 왕따시키는 듯한 그런 이제 모습이 방영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인터뷰할 때도 마치 그 노선영 선수에 대한 어떤 비난한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이니까 결국 국민들이 팀 추월 경기에서 이럴 수가 있느냐 이래갖고 국민청원이 뭐 몇십만 명에 이를 정도로 그리고 그 김보름 선수에 대한 악플이 굉장히 이제 심화됐었죠. 그래서 결국 이제 김보름 선수가 상당히 이제 힘들어했었는데 그 또 메스 스타트에서는 이제 마음을 다잡고 은메달까지 또 땄었죠. 그렇죠. 그래서 좀 이제 결국 좀 안정이 됐나 했는데 이제 악플 공세가 계속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끝내는 입원을 했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그 어린 선수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심한 악플이 원인이 아니겠습니까? 그 청와대 게시판에도 굉장히 청원이 많이 올라오지 않았었습니까? 결국 이제 이 일로 인해서 결국 이제 청와대 50만 명이 넘는 그런 이제 청원이 들어오니까 이제 그렇게 청원이 20만 명이 넘으면 뭔가 이제 답변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결국 청와대에서는 이제 문체부에다가 진상조사, 특정조사를 하라고 그렇게 이제 지시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문체부에서는 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선영 선수가 말하는 구조적 문제가 뭔지 그 원인을 찾아야 대책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조사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악플이 시간이 흐를수록 그 도를 넘는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냥 단순히 글 한 줄 쓰는 게 뭐 대수겠냐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근데 이제 악플의 폐해가 문제되는 것이 우리나라 포탈에서는 가장 클릭수가 많은 글을
포탈 댓글 상단에다 올려줍니다. 네. 근데 댓글 상단에서 클릭 수가 많이 돼서 올라가려면 이 사람들의 그 눈에 띄어야 되죠. 그렇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아주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글들이 결국 상단에 올라가다 보니까 서로 경쟁적으로 이 폭력적이고 선정적으로 진화되고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는 더 크게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상단에 올라가기 위한 그 삐뚤어진 그 영웅 심리는 네. 자기 댓글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결국 자기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뉴스를 가져와야 되는데 뉴스가 없으니까 가짜 뉴스를 막 만들고 또 유언비어로 조장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는 이제 점점 더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줄의 악플이 사람을 자살하게도 한다. 이것은 일종의 사회적 살인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다른 사람의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영적인 분별력을 흐리게 했을 때 그걸 굉장히 좀 사단적인 그런 요소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악글 댓글이라든지 이런 가짜뉴스들이 정말 그 피해가 심각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인격 살인과도 같은 행위인데요. 정말 그 사건의 진상을 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이제 악플이 아니라 이 썬풀 운동도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그 마가복음 3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불러 이르되 어찌 그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이런 그 성경 말씀처럼 악플을 구축하기 위해서 또 다른 악플을 결국 그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이제 사탄을 쫓기 위해서 결국 사탄을 이용하는 것이라서 이것은 전혀 악플의 폐해를 막거나 악플을 결국 없애게 하는 좋은 방법은 아니죠. 그러니까 진짜 자기 편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차라리 선풀을 하는 이 선풀 운동이 한동안 일어났었죠.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도 더 좋은 것은 악플이 지금 자꾸 만연되는 풍토 자체를 없애야 됩니다. 그 풍토는 포탈에서 글의 맨 위에 상단에 클릭수가 많은 걸 올리다 보니까 클릭수가 많은 글은 주로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글이 클릭수가 많으니까 그게 이제 점점 진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탈도 맨 위 상단에 올린 글은 이 클릭수가 많은 글을 상단에 올릴 것이 아니라 좀 여러 가지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여기에 댓글에서는 이것이 가장 분별력 있는 글로서 일반인들이 기사에 대한 가치 판단 기준으로서 가장 좋다라고 이제 양쪽 입장을 다 대변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글들을 제일 상단에 올리면 댓글을 쓰는 이런 네티즌들도 그게 훈련이 돼서 결국 그런 글을 쓰게 되죠. 근데 지금처럼 단순히 클릭수 많은 걸 상단에 올리는 이런 그 풍토 하에서는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글이 점점 더 폭력적이고 선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탈에서도 이런 풍토 조성에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악플에 대해서 더 이상 가볍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사회적인 풍토도 필요해 보이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적으로나 법률적으로도 실명제나 금칙어 강화 등 이런 정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이제 그 실명제가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죠. 자기 책임하에서 글을 쓰니까. 그래서 실명제를 실제적으로 한동안 하려고는 했었는데 실명제의 문제는 사실은 이제 네티즌에서 이런 글 댓글들 이런 것은 이제 결국은 이제 백화제방이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자유스럽게 올라올 수 있고 그 안에서 결국은 언론의 자유도 인정이 되고 표현의 자유도 인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명제는 자칫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때 이제 실명제가 이루어지지 못했죠. 그래서 실명제를 도입하는 데는 이제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량화시켜서 어느 수준에서 실명제를 할 것인지 이런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 있죠. 그리고 이제 금치거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거 이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모니터링을 어디까지 강화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모니터링을 아주 거의 완벽하게 강화를 하려면 댓글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물적 인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 포탈이 모니터링을 강화를 한다고 해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죠. 그 비용적 한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도 비용적 한계 범위 내에서 모니터링을 하지 않으면 민사 책임을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비용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모니터링을 했는데도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책임까지는 포탈에 물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모니터링은 강화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역시 그 자신의 의견을 상대방한테 강요해서는 안 되고 예. 이 강요하다 보면 이제 조작된 뉴스도 나오고 그렇죠. 이제 뭐 아주 선정적으로 또 폭력적으로 막 바뀌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상대방을 경청하고 또 상대방의 비판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문화가 필요하죠. 네. 이런 이제 문화가 정착돼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지금 이 유대인 인구가 이제 한 1,250만밖에 안 되거든요. 예. 세계 60억 인구로 따지면 불과 뭐 0. 몇 %밖에 안 되는데 노벨 수상자는 20%가 넘어요. 예. 이제 900명 중에서 200 몇십 명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노벨 수상자가 이렇게 많이 나왔느냐? 그들에게는 건전한 토론 문화, 이른바 하브루타 문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하브루타 문화처럼 상대방의 얘기를 경청하고 또 상대방의 비판을 수용해서 결국은 이 건전한 토론 문화가 정착되면 결국 호기심도 늘어나고 또 여러 가지 뭐 창의성도 생기고 또 건전한 토론 문화는 지속적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건전한 토론 문화를 이 토론 문화 정착에 이 장애가 되는 것이 바로 악플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이 악플은 결국은 사라져야 될 그런 폐해라고 볼 수 있죠. 네, 변호사님 지적하신 것처럼 건전한 토론 문화가 발전이 돼서 더 이상 악성 댓글란 피해가 없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 며칠 강풍으로 추운 날씨가 이어지며 3월에 눈이 내린 곳도 있었는데요. 절기상 춘분을 지내면서 완연한 봄 기운을 기대하듯이 평양에서 진행될 예술 공연과 남, 북, 미 정상회담 등 모든 일정들이 봄처럼 따뜻한 바람을 일으켜주길 기대합니다. 시철 매거진 굿데이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